LA 통합교육부는 12살 이상 모든 학생들에게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백악관도 의무화 조치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 투표율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전 투표소에는 벌써부터 유권자들의 발길이 드문드문 이어졌습니다. 연방실업수당이 중단된 이후에도 구인난은 해결될 기미가 없습니다. 일자리는 넘쳐나는데 정작 일을 하려는 실업자는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달 2일 USC 부근에서 발생했던 한인 할머니 사망 뺑소니 용의자는 30대 히스패닉 여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원과 거주지까지 파악한 경찰은 아직도 용의자를 체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한국 대통령 선거일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유력 대선 후보들 간의 1대1 가상 대결 결과는 오차 범위 내의 접전이었습니다. 한인 할머니를 치고 달아난 뺑소니 용의자가 아직도 붙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인 할머니는 숨졌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LA 통합교육부가 12살 이상 학생들에게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선제 조치입니다. 이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전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통합교육부가 12세 이상 학생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LA 통합교육부 이사회는 오늘 백신 접종 의무화 방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교육군의 모든 12세 이상 학생들에게 적용됩니다. 먼저 방과 후 프로그램에 등록된 학생들은 10월 3일까지 1차 접종, 31일까지 2차 접종을 마쳐야 합니다. 대면 수업을 받는 나머지 학생들은 11월 21일까지 1차 접종을, 12월 19일까지는 2차 접종까지 받아야 합니다. 교육부는 전체 60만 명 학생 가운데 22만 명 정도가 백신 접종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미 교사와 교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LA 카운티 전체에서는 12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 60% 정도가 1차 접종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백악관은 접종률이 낮은 주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감염 사태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김수영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미국 켄터키주의 이 여성은 백신을 맞지 않기로 했지만 결국 가족이 코로나에 걸리면서 본인도 감염되고 말았습니다. My granddaughter had gotten sick. And it just went through one, and everybody seemed like at the house. 백신 접종률이 낮은 켄터키주는 병원마다 코로나와 전쟁 상태입니다. It's like we're at a war with this virus. And I think what we have to understand is it's truly a war with this virus. 미국의 하루 코로나 확진자는 15만 명, 사망자는 1,500명에 달합니다. 앤서니 파우치 백악관 수석의료 보좌관은 이 정도 감염자가 나오는 건 어느 정도 통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며 공중 위기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백악관은 백신 의무 접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연방 공무원들은 지금까지는 백신을 맞거나 매주 여러 번 코로나 검사를 받으면 됐지만 이제는 백신 접종을 강제하기로 했습니다. This is not about freedom or personal choice. It's about protecting yourself and those around you, the people you work with. 100인 이상 근무하는 민간 기업도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방안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백신 의무 접종 말고는 해결책이 없기 때문인데 미국의 코로나가 통제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대응 자체가 너무 늦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지난 1월쯤 남미 지역에서 처음 발견된 뮤 바이러스. 항체 효과를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항체 저항력이 7분의 1 수준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성재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난달 관심변이로 분류한 뮤 변이는 지난 1월 콜롬비아에서 처음 보고된 뒤 40여 개국으로 확산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2건, 한국에서는 3건의 해외 유입이 확인됐는데 이 뮤 변이가 백신 접종으로 생긴 체내의 항체 저항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일본 연구팀이 밝혔습니다. 도쿄대 의과학연구소의 실험 결과 화이자 백신을 맞은 사람과 코로나에 걸렸다 완쾌된 사람 모두
뮤 변이에 대한 혈액 속 중화 항체의 저항력이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 7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난 겁니다. 중화 항체는 우리 몸속에서 바이러스와 싸우는 역할을 하는데 코로나 재확산의 주범으로 꼽히는 델타 변이보다도 뮤 변이에 감염됐을 때 항체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연구팀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백신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血液の中の抗体の力の話なので、細胞性免疫とか他の抗体とか、そういうものを複合的に考えると、従来のワクチンが効かないというわけではない。 일본에선 델타 변이가 맹위를 떨치면서 중증 환자 수가 계속 2,000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도쿄 등 19개 광역 지자체에 대해 당초 12일까지였던 코로나 긴급 사태를 이달 말까지로 다시 연장했습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항체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부스터샷, 즉 추가 접종은 미국에서도 조만간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기존 백신을 맞아야 하는지, 변이 맞춤형 새 백신을 맞아야 하는지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스라엘, 미국에 이어 영국, 오스트리아 등 유럽 국가들도 속속 추가 접종을 결정했습니다. Der dritte Stich, das sollte keine Ermessensentscheidung sein. Erst der dritte Stich bietet eine langfristige Wirkung und der dritte Stich ist absolut notwendig, weil sonst der Impfschutz. 지금은 모두 코로나 초기 바이러스를 토대로 만든 기존 백신을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부터 변이 맞춤형 새 백신이 출시되는데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가 먼저 내놓을 걸로 예상됩니다. SBS가 입수한 아스트라제네카 새 백신의 부스터샷 계획입니다. 영국과 남미에서 2,250명 대상으로 임상 2, 3상 중인데 기존 백신 접종 완료자는 3개월 후 1회 접종, 미접종자는 4주에서 12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합니다. 기존 백신이 지금 유행하는 델타는 물론 최근 나온 뮤 변이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알려지면서 변이용 새 백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접종 완료 후 5달 지나면 델타 변이 돌파 감염비율이 2배 넘게 올랐는데요. 파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두 시간이 지날수록 혈액 속 중화 항체량이 줄어서 감염된 거니까 기존 백신을 추가 접종해서 중화 항체량을 늘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면역력 세기를 나무 크기로 표시한 건데 가장 작은 나무가 자연 감염, 가운데가 백신 2번 접종, 그리고 오른쪽 가장 큰 나무가 자연 감염된 후 백신을 1번 맞은 건데요. 면역력 세기가 백신 2번 맞은 것보다 25배에서 100배까지 높아졌습니다. 게다가 델타 변이를 포함한 6종류의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충분한 중화항체가 생긴 사람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이른바 슈퍼 백신 개발 가능성까지 얘기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백신 개발을 예의주시하면서 부스터샷 계획을 짜야 하는 이유입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14일 소환투표를 앞두고 조기투표소는 이미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발길은 드문드문 이어졌지만 대체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외곽에 위치한 주지사 소원 선거 사전 투표소입니다. 지난 4일부터 문을 연 이곳 투표소는 그동안 찾는 유권자가 하루 평균 10명 정도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발길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50명이 넘는 유권자가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여기도 조금씩은 늘어나 첫날 같은 날은 저조했고 두 번째 날인가는 하루 종일 9명밖에 안 와서 우리 막 졸고 굉장했어요. 근데 그중에서 제일 오늘이 좀 많은 편이에요. 한인타운 내 또 다른 사전투표소에도 오늘 유권자들의 방문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뉴섬 주지사 측의 막바지 투표 동료가 이어지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의 투표 참여가 두드러졌습니다. I trust it would at a Dropbox too. This is just really close by. Oh, it's important. I think the recall election is kind of nonsense, a bit of a power grab, honestly. I feel like it's a waste of time and resources, and I want to make sure it doesn't happen. 한인들의 발길도 계속 이어져 이번 소환 선거에 대한 한인 사회의 높은 관심도 나타났습니다. Oh, because it's crucial. It's crucial to vote, and it's a privilege.
I say if we had to vote and it's an opportunity to vote, to come out and vote. 사전 투표가 본격화되는 오는 토요일부터는 LA 한인타운 찰스김 초등학교 등에서 투표소들이 추가로 운영됩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실업수당이 중단된 이후에도 구인난은 해결될 기미조차 없습니다. 일자리는 넘쳐나는데 사람을 구하지 못해 문을 닫는 업체까지 속출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사면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LA 다운타운 인근에서 개인 우체국을 운영하고 있는 장모 씨. 2개월 넘게 구인 광고를 냈지만 문의 전화는 고작 2통뿐이었습니다. 첫째 가게 사인 붙이고 크레글리스트랑 인디드라고 돈 내고 하는 잡사이트까지 다 써봤는데 질문만 한 2사람 하고 그냥 끝. 전문가들은 연방 실업수당이 중단됐지만 구인난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자리가 넘쳐나고 있지만 끊이지 않는 정부 지원금 때문에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찾으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뭐 그렇게 버티면 나중에 또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지. 그것도 더 해주겠지 이러고 지금 왜냐면 이게 끝난 상황이 아니니까. 더구나 실업수당을 받는 수혜자가 현금을 받고 일하는 사례도 잇따라 보고되고 있습니다. 구직자 도덕이 해이해지는 현상은 젊은 층에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 찾는 것을 포기하고 부모 집으로 들어가 사는 젊은 층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엄마 아빠 집에서 살면서 그냥 돈 받아놓은 거 있으니까 돈 세이브하고 그리고 아니면 자기는 집에서 일하는 일 아니면 안 하겠다. 아니면 그냥 파트타임 조금 하고 말고 이런 식으로 다 해지 변했어 지금. 구직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구인난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뺑소니 트럭에 치여 숨진 90대 한인 할머니. 경찰은 신원은 물론 거주지까지 확인했지만 아직 붙잡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30대 히스패닉 여성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여성이 용의자입니다. 지난달 2일 USC 대학 인근에서 발생한 91세 한인 할머니 뺑소니 사망 사건. 경찰은 용의자의 신원과 소재지를 파악했습니다. 아직 체포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의자는 30대 히스패닉계 여성. 경찰은 당시 용의자가 탑승했던 차량은 확보했습니다. 차량은 사고 발생 지역인 USC 대학 인근이 아닌 사우스 LA 컴튼 지역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차량에 묻은 DNA와 지문을 채취하기 위해 검사소에 보낸 상태입니다. 이후 확보한 용의자 신원과 DNA 또는 지문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가질 예정입니다. 피해자 김 할머니는 지난달 2일 보행기를 이용해 집 앞 산책에 나섰다가 후진하는 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와 관련된 적극적인 제보도 당부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또다시 하락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실업자 수가 전주보다 3만 5천 건 줄어들어 31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전문가들 예상치는 33만 5천 건이었습니다. 고용시장 회복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상당 부분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델타 변이 확산에 따라 고용시장 회복이 상당히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해왔습니다. 네, 서부 지역의 올해 여름은 가장 더운 한 해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폭염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서부 지역의 사상 최고로 더운 여름이 강타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오레곤 그리고 네바다주 등에서 올해 여름이 사상 가장 더운 여름으로 기록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가장 뜨거운 날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부 지역의 16개 주에서는 올 여름이 사상 5위 안에 들어가는 더운 여름 날씨로 기록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일부 지역에서는 100도가 넘는 날씨가 이어지면서 어제까지 내려졌던 절정경보가 오늘까지 연장됐습니다. 전력 대란에 대비해 절정경보를 발령한 겁니다. 전력국은 오후 4시부터 저녁 9시까지 전력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기상청은 더운 고기압이 서부 지역을 강타해 다음 주 초까지 불볕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제넷 옐런 연방 재무부 장관이 또다시 미국은 디폴트 사태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국채 발행 한도가 조만간 고갈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현재 22조 300억 달러인 한도를 올리거나 채무를 유예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옐런 재무부 장관은 연방의회가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신속히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뉴스 계속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성범죄와 관련된 영상을 찾아내 삭제하는 기술이 한국에서 개발됐습니다. 유해성 여부를 판단하는 능력이 거의 10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서동균 기자입니다. 헬스장에서 한 남성이 승강이 끝에 다른 남성의 휴대전화를 빼앗습니다. 여성 회원을 불법 촬영한 현장을 잡아낸 겁니다. 최근 이런 디지털 성범죄가 늘면서 피해 신고도 1년 사이 2배 이상 뛰었습니다. 불법 촬영물은 무엇보다 온라인을 타고 퍼져 심각한 2차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피해 접수 기관이 관련 영상을 찾아 지우고 있지만 무수한 웹사이트를 일일이 뒤져야 해 한계에 부딪히곤 합니다. 이런 수고를 덜어주는 기술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개발됐습니다.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음란물이 게시된 사이트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 AI는 10만 건의 유해 영상과 사진을 학습해 100%에 가까운 유해성 판단 능력을 갖췄습니다. 음란물과 관련한 특정 키워드만 입력하면 AI가 유해 사이트를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테스트 결과 기존 업무량을 86%나 줄여주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시험 운영 중인데 빠르면 올해 안에 정식 운영될 전망입니다. 아직은 성행위나 특정 신체 부위가 노출된 것만 찾아내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특징 값을 갖고 그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게끔 하는 기술이 있고요. 불법 촬영물에서 이 피해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기술들이 현재 개발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특정인을 불법 촬영한 이미지도 찾아내는 기술은 빠르면 올해 안에 완성될 전망입니다. SBS 서동균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허리케인 피해 한인들에게 $500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가정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국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원정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정신건강과 관련된 새로운 핫라인이 개설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자살 충동 등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핫라인 988번을 신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가 앤드류 여 교수를 한국 석자로 임명했습니다. 한국계인 여 석자는 지난 2008년부터 미 가톨릭대에서 한반도와 동아시아 문제에 관한 연구를 했으며 앞으로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한국 외교 정책과 북한과의 관계, 인도태평양 전략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뉴욕 한인회가 허리케인 아이다로 피해를 입은 한인 수재민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한인회는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가정에 $500의 마트 상품권을 전달한다며 오늘부터 16일까지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기 공급사인 도미니언 에너지가 전기료 과다 청구했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버지니아주 정부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도미니언 에너지는 지난 2015년부터 소비자들에게 $12억 과다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도미니언 에너지는 앞으로 몇 주 내에 이러한 증거에 대한 해명을 해야 하며 최종 심리는 10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애틀란타 지역의 한인은행들이 추석을 맞아 무료 송금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메트로시티은행과 프라미스원뱅크는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 제일IC은행은 13일부터 16일까지 한국을 포함한 해외로 보내는 개인 송금에 최대 $1,000까지 수수료를 면제해준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그리고 홍준표, 이낙연, 여야 대선 후보들의 선호도 순서입니다. 여야 후보 간의 1대1 가상 대결 결과는 모두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이었습니다. 먼저 한세영 기자입니다. 내년 3월 대선에서 누굴 찍을지 물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27.8, 윤석열 전 검찰총장 19.3, 홍준표 의원 12.6,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9.8%로 조사됐습니다. 이 지사와 윤 전 총장 간 격차는 8.5%포인트로 오차범위 바뀝니다. 유승민 전 의원 2.5, 최재형 전 감사원장 2.2,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1.9, 추미애 전 법무장관 1.6, 심상정 의원 1.4%였고 정세균, 원희룡, 박용진 등 다른 대선 주자들은 1%를 밑돌았습니다. 지난달 SBS 조사와 비교해보니 홍 의원과 이 지사는 각각 5.6, 4.6%포인트 상승했고 윤 전 총장과 이 전 대표는 각각 2.4, 0.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여야 1대1 가상 대결을 붙여봤습니다.
이재명 대 윤석열의 경우 37.8대 33.1%로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이 예상됐습니다. 이재명 대 홍준표에선 38.2대 29.5%로 이 지사가 8.7%포인트 앞섰습니다. 민주당 후보를 이낙연 전 대표로 바꿨더니 이낙연 대 윤석열은 30대 34.7%로 오차 범위 안 접전, 이낙연 대 홍준표도 30.8대 32.3%로 역시 오차 범위 안 접전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정권 재창출 39.3, 정권 교체 51.8%로 정권 교체 응답이 12.5%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정권 교체와 재창출 간 격차는 지난 7월 조사에선 10.7%포인트였고 8월 17.2%포인트로 높아졌다가 이번 조사에선 다소 줄었습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국민의힘 후보 중에 대선 후보 적합도도 물어봤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급격히 부상하면서 1위로 올라섰습니다. 백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는 홍준표 27.1, 윤석열 22.8, 유승민 후보 10.1%로 나타났습니다. 홍준표, 윤석열 후보는 오차 범위 아닙니다. 이어 최재형 2.8, 원희룡 1.6, 하태경, 황교안 후보 1.1%였고 다른 후보들은 1%를 밑돌았습니다. 지난달 SBS 여론조사와 비교해보면 홍 후보는 11.9%포인트 상승했고 윤 후보는 2.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지 정당별로 적합도를 따로 뜯어봤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면 윤석열 52.3, 홍준표 28.7%로 윤 후보가 앞섭니다. 반면 민주당 지지층에선 홍준표 35.6, 윤석열 5.5%로 우열이 뒤바뀌었습니다. 지난달 SBS 조사와 비교해보면 홍준표 후보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9.5%포인트, 민주당 지지층에서 18.5%포인트 오르며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층에서 각각 2.3, 2.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대구, 경북의 적합도를 보니 윤석열 32.3, 홍준표 28.4%로 오차범위 아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광주, 전라의 적합도는 홍준표 36.5, 윤석열 8.9%로 홍 후보가 크게 앞섰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윤 후보는 60세 이상에서 홍 후보는 40세 이하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네, 민주당 내 대선 후보 적합도는 이재명 후보가 여전히 앞서 나갔습니다. 계속해서 고정현 기자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이재명 36.6, 이낙연 18.6, 박용진 3.8, 정세균 3.3, 추미애 3.1, 김두관 후보 0.7%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SBS 조사와 비교해보면 이재명 후보는 3.8%포인트 상승했고 이낙연 후보는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민주당 지지층만으로 좁혀보면 이재명 63.6, 이낙연 25%였습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지난달 조사 때보다 14.8%포인트 커졌습니다. 이번 달 순회 경선이 열릴 지역들의 적합도를 따져보니 대구, 경북의 경우 이재명 30.5, 이낙연 19.1%, 강원, 제주는 이재명 44.4, 이낙연 9.9%, 광주, 전라는 이재명 40, 이낙연 32%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선 잘하고 있다 39.7, 잘 못하고 있다 55.3%로 조사됐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29%, 국민의힘 27.2, 열린민주당 3.2, 국민의당 3.1, 정의당 2%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SBS가 여론조사기관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유무선 전화 면접 조사로 전국 유권자 1,005명의 응답을 얻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바꾸기 전인 미래통합당은 지난해 최강욱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그때 제출한 고발장 초안이 이번에 고발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고발장과 유사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고발사주 의혹을 공작으로 규정하며 자신을 국회로 불러달라고 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정치가 공작에 의존하는 버릇을 고칠 때가 됐다며 여당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국회를 우습게 보느냐며 때가 되면 부를 테니 보채지 말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선 국민의힘 의원이 의혹 제보자에 대한 정부의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의혹들이 지금 이제 쌓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법무장관은 제보자 신원은 핵심이 아니라고 맞받았습니다. 진상규명으로 밝힐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보자로 지목된 조성은 씨는 자신은 제보자가 아니란 취지의 SNS 글에서 어제 기자회견에 나선 김웅 의원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8월 미래통합당이 최강욱 의원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면서 제출한 고발장의 초안은 당시 당 법률자문위원장이던 정점식 의원이 당직자에게 전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초안은 지난해 4월 8일 텔레그램으로 보내졌다는 의혹 속 고발장과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혹시 그 고발장을 토대로 초안이 작성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SBS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8월 해당 초안을 보좌진에게 보고받고 당직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다며 다만 그 보좌진이 누구에게 받았는지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강제 수사가 바람직하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5개의 죄목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국회에 출석한 박범계 법무장관은 고발 사주 의혹을 신속히 규명하란 지적에 가정적인 조건으로 적용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가정적인 조건하에 해봤더니 여러 개의 제목, 적어도 5개 이상의 제목에 해당할 여지가. 박 장관이 언급한 5가지 죄명은 공직선거법과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 비밀 누설죄 등을 가리키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현재는 감찰에 준하는 진상조사지만 앞으로 강제 수단이 가능한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대검 감찰부는 핵심 증거물이 될 수 있는 제보자가 제출한 휴대전화 분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캡처 사진의 조작 여부를 규명하고 해당 파일이 전달된 경로를 역추적해 손준성 검사가 최초 전달자인지 등을 규명하겠다는 겁니다. 대검은 진상조사를 진행 중인 감찰 3과의 기존 인력에 이미 검사 2명을 파견한 데 이어 추가 인력 파견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고발 사주 의혹 규명에만 인력이 집중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류도 있어 어느 정도로 수사 규모를 늘릴지 고심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 시민단체에 고발장을 접수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도 이번 의혹에 어떤 혐의를 적용하고 어떤 기관이 수사를 이어갈지를 두고 검찰과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10년) 넘게 거주해온 집 앞에 여느 때처럼 산책에 나섰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후진하던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진 91세 한인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이 사고 당시 장면은 CCTV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할머니를 보고도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신원은 파악했다. 조만간 체포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작은 정보라도 꼭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하게 됐습니다. 용의자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뺑소니는 살인입니다. 이비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